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예 큰 흐름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민주당만 찍을 사람들 빼고는 다 넘어올 거라고 봐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이랑 그럼.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하지 말고 구속영장 발부해라. 구속영장 발부하면 내가 거기에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자, 우리 최시아님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적법 절차만 따른다면 대통령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응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심지어 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네.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떨고 있는 것도 보고, 또 나중에 이제 경찰들과 이제 경찰들 윗사람들이 시킨 건데 그 사람들 아랫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런 유혈적인 사태가 일어날까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적법 절차만 해준다면 자기가 따르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안 지키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무대뽀로 밀고 가고 있는 모습이 무대뽀. 네, 정말 딱 이렇게 둘의 주 입장에 상반된 걸 보면서 어느 쪽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했던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이 젊은, 정말 20대 초반의 이 젊은 마음을 움직였어요? 왜 나오게 됐어요? 진짜 이 포인트. 이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딱 터졌을 때 이 계엄령을 왜 하셨을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법 횡포랑 탄핵을 29번까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발 묶어놓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대통령님이 막 일을 못하는 것처럼 몰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론에선 전혀 보도하지 않고 계엄 이꼴 내란 이렇게 해서 그냥 내란수계다 하면서 북한 말을 쓰면서 이렇게 계속 무작정 밀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선동이 되고, 그런 와중에 정말 이 계엄령을 선포하셨으면 그 이유가 있고 이 계엄령을 내린 순간 정말 정치 생명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기징역 되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정말 위험한 선택이신데 왜 이 상황에서 내렸을까?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대통령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니까, 국민들을 위해 바쳤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자기 목숨 바쳐야 된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님의 뜻을 정말 알아주고 진짜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그 일념 하나로 다 나와서 정말 대통령님을 지켜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어쩜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죠? 나도 학교에서 선생이지만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옆에서 지금 20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지금?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3주 내내가 뭡니까? 12월 초부터 사실 계엄 전부터 계속 광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현장에 2030 그때도 많았고 점점 늘고 있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는 좌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민주노총이 집회하고 촛불행동이 집회하니까 거기에 이제 자유발언 때 하면서 또래의 여성들이 마이크 잡고 많이 이야기해요. 좌파 집회에서도. 거기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냐.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 왜 페미니즘을 욕해요. 뭐 이러고. 퀴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피해 의식을 드러냅니다. 나 그게 억울해. 그리고 나 25만 원 줘. 기본소득 줘. 25만 원 줘. 해줘. 이런 주장만 해요. 좌파 집회의 연설을 들으면 포인트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 개인의 오늘 이익. 나 오늘 억울한 거 풀자. 이런 거예요. 근데 우파 집회는요. 내가 희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겠습니다. 라는 연설이에요. 감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감동이 저쪽은 아예 없죠. 저쪽은 듣고 있으면 심지어 같은 진영에서도 짜증이 나가지고 더 이상 쟤네들 연설 못하게 해라. 막 이렇게 내분이 날 정도로 정말 아주 시각이 협소하고, 우파 청년들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고3도 만났습니다. 고3 아직 수능을 안 본 고3인데 내가
수험 공부를 못 하더라도 네. 그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대통령 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죠. 나왔다. 네. 이런 마음이에요. 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광장에서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보다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왜 나왔을까라고요. 사실 저는 왜 나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고 싶었고 또 이 목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찬혁 님인데요. 이대남의 우회전입니다. 지금 그분에게는 전화를 잠시 연결시켜서요.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밖에서 스튜디오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찬혁 이대남의 우회전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오늘 새벽 5시에 네.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지금 그럼 오늘 한남동 사저 쪽으로 가십니까? 내일 새벽까지 공수처에 대한 입장 변경이 없으면 네. 바로 새벽 한 5시 전에 출발을 해서 네. 그 이전부터 도착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찬영님은요, 왜 관제 앞으로 나가시고, 왜 태극기를 들고, 왜 지금 네.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일단은 계엄령 이후로 네.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네. 많은 청년들 저뿐만 아니라 되게 존재론적인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위기감은 일단 공산화 세력과 반국가 세력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초래가 됐고, 네. 그리고 또 작게 보면 가정이라는 분야로 볼 수 있을 텐데 막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같이 네. 우리의 가정과 기존의 질서를 흐트릴 수도 있는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개인까지도 침투했다고 봅니다. 어제만 네. 하더라도 막 카톡 검열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변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세 가지 측면에서 관저 앞에 나가서 많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같이 나가는 이유가 네. 나가게 되면 더 적극성이 생기거든요. 네네. 이게 여론조사에서 뭐 얼마나 알게 됐고 이런 사실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려면 적극성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적극성을 먼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주변에서든 방송을 보고 오는 청년들이든 뭐 어르신들이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옮겼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스튜디오에 원래 모시려고 했는데 현장을 가신다고 하셔서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몇 프로까지 네.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골든클로스로 50%는 계속 넘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봐야 될 것은 30대 여론조사인데 네. 30대 여론조사가 51% 정도로 올랐어요. 네네. 그렇다라는 건 20대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출연하신 분들도 2030 배당하신 분들이신데 네. 그분들이 함께 역할하면서 노출이 되고 언론에 파급력 있게 알려진다면 네. 충분히 2030에서 이제 50% 넘고 그에 대한 여파로 쭉 윤석열 대통령의 총 지지도도 50%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킴이에 나섰는데요. 이대남의 우회전님 지금 계속 한남동 잘 지켜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네네, 시간 꼭 맞춰서 스튜디오 나와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아까 댓글을 보니까 한바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면요.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도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두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요. 이대남의 우회전도 가서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모두 응원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목격자 K 구독 무조건 꾹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엄청 오르고 있죠. 기분이 너무 좋죠. 네. 그러면은 우리 그 권유님은 네. 몇 프로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 60, 70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상한 캡이 뚫려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선 때 받은 표가 네.
1,600만여 표입니다. 1,670만 표 정도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만 돼도 네. 1,60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40%로 그때 받았던 표 이미 다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45%, 6%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미 그동안 말하자면 흔들리는 그 스윙 보터들, 우리가 그 기득권 정치인들이 중도라고 잘못 표현을 하는데 네. 그냥 스윙 보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한 35%가 돼요. 그 정도 돼요. 자기 정치 성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네. 상당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예 큰 흐름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럼요. 저는 충분히 60, 70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민주당만 찍을 사람들 빼고는 다 넘어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거의 70%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반국가 세력이랑 그럼.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정말 그냥 보수의 확장, 그냥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20대잖아요. 제 주변에 무관심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형상기억종이가 뭔지도 모르거나 그냥 그거 나쁜 거 아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나쁜 거 아님? 네. 그렇게 많았고 그 이후로 관심을 끄고 그냥 자기 삶만 살고 있는데 네. 그 친구들도 이제 점차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에 계속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한데 네. 왜 저렇게 한덕수 국무총리님까지 탄핵을 하지? 네. 내 카톡까지 왜 검열을 하지? 네. 이런 식으로 점점 깨어나고 있고 정말 이러면서 지금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 여론만 봐도 많이 바뀌어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46%가 됐다는 거는 정말 저는 앞으로 그 탄핵 재판도 하고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거라고 감히 예상합니다. 여기 하나만 좀 더 보태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재밌는 게 전진만 하지 후진이 없어요. 아, 맞아요. 올라간다. 맞아요. 올라가기만 하지 하산을 안 합니다. 추세가 무조건 오르는 추세다. 왜 그러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기득권 매체들의 가스라이팅을 뚫고 빨간약 먹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언론에 그동안 쏘갔구나라는 걸 깨우친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특히 지금 지지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2030의 대각성이에요. 네, 맞아요. 네. 2030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평균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끌어갑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실증이 되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정치 무관심이면 모르지만 내가 정치적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생각이 들면 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기득권 매체들에 없고 오히려 이 현장에 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심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지지가 높아지기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카톡 검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카톡 검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왔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카톡 검열에서 젊은 층이 우르르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카톡 검열이라는 말이 자신들이랑 뜻이 다르면 뭐 내란 동조법이다. 뭐 일반인이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부터가 이제 저는 공산주의 이제 공산당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국민들을 마음대로 검열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 사람들이 네가 뭔데 우리 카톡을 보냐 하니까 그러면 제보를 받겠다. 북한처럼 서로 검열하라. 국민들끼리. 담당제. 네, 그런 말이잖아요. 정말 이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지금 깨어나고 있고 이제 내 삶에도 이제 정말 영향을 주는구나. 나도 피해를 본다. 네, 네, 그거를 네. 느끼는 순간 정말 이제 정치 관심 없던 중도층들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정말 아직 정권을 잡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검열하려고 들잖아요, 민주당이. 네. 이런 자들이 정말 만약 정권을 잡게 된다? 저는 정말 진짜 피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 저희한테 뭐 독재 뭐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가짜뉴스가 계속 민주당에서 살포를 해도 가만히 계시고 근데 얘네들은 일반인마저 이렇게 검열을 하려고 드니까 심지어 그 이재명은 이거를 지지했잖아요.
정말 이들이 얼마나 지금 이 여론이 바뀌는 게 두려운지 정말 알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여론을 막으려고 아마 더한 수를 쓸 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더 한 수를 쓰면은 사람들은 더 돌아오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풍선을 누르듯이 누르면은 더 터져서 젊은이들은 특히 자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자유롭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정말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걸 누르면은 그게 터져버리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말 이게 정답인 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급하니까 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 무리수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한테서요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급하니까. 네, 민주당이 급하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아무리 급해도 거기까지 안 가요. 그게 레드라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 이 카톡 검열이라는 것을 젊은 층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저는 이미 홍콩에서 경험을 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목격자 K로 유명해졌던 거는 홍콩 그 사태 때 사실 그때 굉장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얘기를 정말 좀 들려주세요. 그때도 사실 한국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홍콩에서 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에 어마어마한 반중 시위가 열리는데 대한민국 매체가 이걸 보도를 한 개도 안 하고 심지어 특파원들이 그렇게 많은 공중파 매체들도 전혀 특파원을 현장에 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서 그 6월 12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날 있었던 그 입법부에서의 시위를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했던 게 제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이에요. 맞아요. 제 유튜브 영상 채널 자체를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가는 길에 만들었어요. 알리려고 했던 거라고 예, 한국이 들었었어요. 워낙 한국 매체들이 그 당시에 이미 문재인이 친중적이어서 이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사태와 딱 연결지어서 좀 요약을 하자면 홍콩 시위의 본질은 젊은 세대의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 반환되고 됐던 그 시점 90년대 말부터 중국에 조금씩 잠식됐던 기성세대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인식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고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면서 중국이 통치하는 것에 뭐 이익이 없지 않으니까 가령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경쟁이 그런데 젊은 층들은요 자유를 잃는다는 것 그 자체에 어마어마한 위화감을 느끼고 시위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이 정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걸 범죄로 엮어가지고 중국을 송환까지 할 위험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중국도 홍콩도 카톡 검열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때도 그게 시작이었군요. 예, 거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어떤 메신저 서비스들은 서버가 아예 실시간으로 다 뚫려 있어요. 공산당에. 그들이 다 실시간으로 검열이 가능해가지고 지금 어떤 순간에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다 체크를 해서 자기네들 딱 그 어떤 공산당의 방향성에 반하는 사람을 색출해내고 잡아낼 수도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홍콩에서 위챗이라든가 뭐 이런 중국향 메신저들을 다 이제 삭제를 하고 대거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그때 그 홍콩 젊은이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걸 똑같은 걸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이렇게 당연하게 체감적으로 뭐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두렵고 했겠지만 그때 느낌이 진짜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카톡을 검열한다는 그 말 느낌이 그 당시에 본인이 어땠었어요? 저는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그때가 한 6년차, 5년차, 6년차 정도 되는 때여서 왕성하게 중국을 왕래하면서 미팅을 해야 되는 때였어요. 제가 중국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벌벌벌 떨면서 여권을 떨면서 줬어요. 왜냐? 검열?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이들이 알면 네. 저는 바로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으로 가서 그 다음에 행방을 모르는 홍콩 시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로 거기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있어요. 그게 수주가 지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실종되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당시에 크게 뉴스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중국과 홍콩 중국 쪽에서 어느 순간 법이 막 바뀌면서요. 여행객도 검열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을 가거나 중국을 가거나 딱 입국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문자가 쫙 와요. 뭐라고 와요? 간첩법 같은 것들, 홍콩 기준은 네. 국가안전법, 네. 중국은 간첩법, 네네. 이런 걸로 지금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에 그런 그러니까 형사적 지금 문제가 될 수 그거예요.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게 대한민국 외교부. 실제 와요? 제가 그 법이 생겨나고 난 뒤에부터는 그쪽으로 아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이라도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했던 발언 같은 게 평소에 그런 발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두렵게 느껴져서 굳이 내가 그런 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카톡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게 뭐야 싶었거든요. 근데 어린 눈에도 그게 불안하게 느껴지죠. 당연하죠. 애초에 개인 사생활인데 네. 이 자체를 이제 들춘다는 것도 네. 무섭고 정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국가가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젊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엄청나게 반감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들은 너희들이 그냥 내란이란 얘기만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건 시작일 뿐이지 어쨌든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만약에 이 카톡 검열을 지금 현 정권에서 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독재라면서 밀고 갔을 게 뻔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약간 저는 내로남불도 정말 심하다고 생각합니다.